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굉장히 슬라이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당뇨병 할 때 무조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운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당뇨병은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죠. 타입 1, 타입 2, 그 다음에 제스테이셔널 다이어베테스, 이제 임신기에 주로 발생하는 당뇨를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타입 2 다이어베티스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2형 당뇨병도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가 밥을 먹고 혈당이 상승하면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췌장의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 인슐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이 혈당을 여러 말초 조직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혈당이 상승하면 인슐린도 함께 분비가 자극이 돼서 분비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인슐린이 열쇠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열쇠가 각 인체 말초 세포에 그 혈당이 드나드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슐린을 여기 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이 가서 문을 열어줘야 혈당, 즉 글루코스 또는 포도당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포에 이 인슐린의 역할에 의해서 혈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요 간과 근육과 같은 경우는 글리코겐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1형 당뇨병은 이 인슐린을 생산해서 분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즉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의 온 내지 10%, 그러니까 나머지 약 95%는 제2형 당뇨병이고, 약 5% 정도, 10% 정도만이 제1형 당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슐린 결핍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그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결국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이 제1형 당뇨는 18세 이전에 나타나게 되고, 인슐린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슐린 주사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인슐린 민감성은 높죠. 왜냐하면 인슐린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러한 과정은 상대적으로 잘 일어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특히 케토시스 프론이라고 했는데, 케토시스가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강의에서 제가 좀 잠시 설명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뇨병 제1형이든 2형이든 이걸 다 포함해서 주로 이제 제2형 당뇨병을 포커스를 맞춰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당뇨병은 일종의 아이스버그와 같다. 즉 당뇨병으로 진단받는 사람은 상당히 이 수면 위에 나온 일부만 당뇨병으로 진단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당뇨병 전증을 갖고 있거나 당뇨병 그 이전의 상태죠. 그리고 또는 자신이 당뇨병인지 모르고 또 생활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는 특히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우리는 이제 건강검진을 현실적으로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조금 덜 심각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스스로 당뇨병 전증이나 아니면 자신이 당뇨병인지 모르고 역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2형 당뇨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슐린을 열쇠로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 열쇠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요. 세포에는 이렇게 열쇠가 가서, 즉 인슐린이 가서 함께 결합을 해서 문이 열리게 하는, 즉 자물쇠가 있다. 이 자물쇠를 인슐린 수용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락앤키 해서 락은 인슐린 수용체를 뜻하는 것이고 키는 인슐린을 뜻하는 것이다.
자, 식후에 혈당이 상승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는 인슐린이 이제 이렇게 분비되죠. 그 올라간 혈당만큼 적정량의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물론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이렇게 분비되어서 이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일련의 신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게이트, 글루코스 게이트가 열리고 글루코스가 드나드는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혈당이, 즉 혈당을 글루코스 또는 포도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혈당이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순조롭게 들어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정상적인 상태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많이 분비했는데도 이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와 제대로 잘 작용하지 못해서 여기 뭐 이를테면 뭐 열쇠가 그 자물쇠와 잘 맞지 않는 거와 그런 것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열쇠와 수용체가 잘 결합을 했더라도 이후에 이런 일련의 신호 과정이 어느 곳에서 결함이 발생해서 게이트가 열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이 안 열리게 되면은 혈당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순조롭게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은 제2형 당뇨병, 즉 열쇠가 절대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상황, 그게 부족하더라도 혈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식후에 고혈당이 유발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도 혈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식후에 고혈당이 유발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을 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인체의 모든 세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세포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지만 세포막에 이런 형태로 인슐린 수용체가 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인슐린이 와서 이렇게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을 함으로써 문이 열리고 여기 있는 혈당이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 즉 락과 락, 그 자물쇠와 키,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문이 열리지 못하니까 혈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가 저하됐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떤 경우에 이러한 그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 것인지, 즉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바로 가장 큰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가 운동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질병군의 뿌리로서 작용하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는 이것이 이를테면 여러 가지 혈관계 질환,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질환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당뇨병을 또 당연히 초래하는 것이고 또 고혈당이나 저혈당 이것을 초래하고 또 여러 가지 무기력증이라든가 이러한 문제, 또 콩팥, 신부전 같은 현상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질병의 뿌리로서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은 운동 부족이나 비만과 같은 형제지간이다. 아주 친한 사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제2형 당뇨병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유전적 소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안 움직여도 어떤 사람은 당뇨병에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당뇨병에 걸리고 이런 요인들은, 이런 환경적 요인이 뭐 작용할 때, 유전적 소인이 갖고 있을 때 이런 환경적 요인이 그런 유전적 어떤 잠재된 소인을, 스위치를 마치 키는 것처럼 켜주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운동 부족과 비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전적 소인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당뇨병에,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성은 더 높은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전적 소인을 가졌을 때 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식습관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비만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운동 부족과 비만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식후에, 또 식후가 아니더라도 공복시 혈당도 높은 상태가 초래되는 것이죠. 즉 혈당이 계속 상승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하이퍼글리세미아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고혈당 상태가 되면은 이로 인해서 이제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을 더욱더 많이 분비하라는 그런 그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극에 의해서
네, 이런 자극에 의해서 결국은 혈액중에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게 되고 생리적으로 필요한 이상 인슐린이 분비되는 그런 현상을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하죠. 하이퍼글리세미아, 하이퍼인슐리네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인슐린 혈증이 되면 인슐린은 또 이 혈당을 지질로 전환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또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가 혈액중에 인슐린 수준이 상당히 높으면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더 높이는 상황이 되고 또 고지혈증이 역시 부차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더 높여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혈당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식후에 혈당이 안 떨어지고 계속 더 높은 상태가 되고 이것은 더욱더 췌장의 베타세포도 인슐린 분비를 더욱더 자극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제 고인슐린 혈증에 의한 고지혈증이 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이것은 결국은 또 서클링 되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더 높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악순환이 진행이 되면 췌장의 베타세포는 결국 이 마른 수건에서 계속 인슐린을 쥐어짜듯이 짜내다가 결국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기능이 저하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는 상황까지 또 진행될 수 있죠. 즉 인슐린 의존형 당뇨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될 일은 뭐냐? 물론 당연히 식습관도 조절을 해야 되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운동이 바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건 혈당을 조절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혈당이 상승하면 췌장의 베타셀부터 인슐린이 분비되고 즉 이 장으로부터 글루코스의 약자입니다. 혈당이 상승하면 인슐린 분비가 자극이 돼서 인슐린 분비가 되고 이것이 우리 근육이나 간으로 이렇게 또 지방 조직 또 뇌세포 모든 말초 조직으로 글루코스를 이렇게 운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췌장의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이 글루카곤은 하는 역할이 떨어진 글루코스를 다시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다시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서로 기량적인 작용, 서로 반대작용을 하고 있다. 혈당과 관련해서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중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시면 정상적으로는 이제 100mg per 데시리터 이 정도 이하 80에서 100 사이 이 공복 시에 이런 상태를 보이다가 식후가 되면은 이렇게 상승해서 뭐 150, 170, 뭐 이렇게 160, 뭐 이 정도로 이제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다시 감소해서 점심을 먹을 때까지 이런 형태로 감소해서 다시 100에 가까운 상태 또는 100 이하로 떨어져서 다시 우리가 이제 점심을 먹게 되면 다시 상승하고 이 과정을 밥을 3차례 먹는다면 3번 반복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요 위에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이를테면은 150, 130, 그 이상 200까지도 이 공복시 혈당이 이렇게 높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후가 되면 훨씬 더 높아서 이게 막 3, 400까지 올라가게 되고 또 이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떨어지기는 하지만 정상 상태로 잘 떨어지진 않고 굉장히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죠. 하루 종일.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고혈당 상태를 24시간 내내 보일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혈당 조절을 위한 어떤 그 조치도 하지 않았을 경우 이런 혈당의 변화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운동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인슐린의 작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복잡하게 보이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글루코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즉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은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인슐린이 여기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와 이렇게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슐린 리셉터 서브스트레이트 1 어쨌든 이런 물질이 활성화되면서 이것이 이제 이런 과정을 쫙 통해서 결국 세포질 내에 있는 이런
단백질. 요거 이제 GLC4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당을 수송하는데, 세포 내로 당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GLC4라고 하는 것은 글루코스 트랜스포터인데, 뭐 4도 있고, 1 같은 경우는 뇌세포에 주로 존재하고요. GLC2 같은 경우는 간에 존재하고, GLC4 같은 경우는 뭐 우리의 그 골격근, 그리고 지방세포에도 GLT4가 이제 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GLT4가 글루코스가 드나드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이 세포막에 존재하는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면 일련의 이런 신호 전달 과정을 통해서 GLT4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GLT4가 세포막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것을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로케이션 하면 위치고, 트랜스 하면 그 바꾼다는 거죠. 그 위치를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면서 GLT가 엄밀히 이야기하면 GLT를 함유하고 있는, GLT를 갖고 있는 소포가 계속 그 세포막 쪽으로 이동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이동을 통해서 마침내 세포막과 도킹, 그 다음에 퓨전, 도킹하는 것은 이제 딱 붙어 있게 되는 거죠. 붙은 다음에 이제 융합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쫙 세포막과 이렇게 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GLT가 이제 요걸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니까 GLT를 통해서 요 혈당이 혈중 글루코스가 세포 안으로 쫙 들어오는,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세포막 방면으로 또는 이 T세관, 가로세관이라고 하는 신경 자극의 전달 경로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막을 통해서도 역시 이렇게 융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인슐린의 작용 없이도 그 운동, 즉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 이렇게 GLT가 세포막으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은 100% 완벽하게 그 과정 자체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운동과 근수축이 인슐린 작용과는 독립적인 별도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GLT의 트랜스로케이션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막 시작하면은 신경 자극이 전달이 되고 이런 전기적 자극이 쫙 세포막을 통해서 T세관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죠. 이런 그 자극이 전달돼서 칼슘이 근소포체로부터 막 분비됩니다. 이런 과정은 근수축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이런 칼슘의 세포질의 농도 증가는 결국 AMPK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마스터 엔자임을 자극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GLT가 신호가 전달이 되고, 그래서 GLT가 세포막으로 이동하는, 또 T세관 막으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운동을 시작하면서 ATP가 분해되고 또 AMP가 증가하면서 이런 그 ATP에 대한 AMP의 비율이 사실은 증가하면서 이것이 AMPK를 자극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련의 이 과정을 통해서 GLT4를 함유한 소포가 세포막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GLT를 통한 그 글루코스의 이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글루코스가 세포막으로 이동하는 그런 그 과정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에 바로 이제 운동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커다란 이득이, 생리적인 이점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 커다란 그 좋은 점은 바로 인슐린의 경로를 통하지 않고도 운동 또는 근수축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GLT의 세포막 트랜스로케이션, 이동을 촉진시키고, 그러면서 당의 세포 내 이동을 더 활발하게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여기 좀 소개하는데요. 역시 이제 쥐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GLT4라든가 뭐 GLT1, GLT3, 뭐 또 그다음에 뭐 이런 GLT4를 도와주는 VAMP2와 같은 이런 효소들이 운동 중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식이 상태가
특히 어떤 GLT4나 그 밖에 그런 신호 경로상의 효소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내용들을 요게 쭉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벌써 좀 오래된 내용이지만은 그만큼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현재까지 축적되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인슐린의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 의존 경로가 있고 인슐린 비의존 경로, 즉 근육의 수축 활동에 의해서도 이것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AMPK 경로라든가 칼슘의 경로, 또 칼모듈린과 같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 아주 중요한 것은 트랜스크립션, 즉 GLUT의 양 자체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GLT4의 메신저 RNA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GLT4라고 하는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자체는 GLT를 세포막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일으키는 데 작용하지만은 이 근수축 작용은 GLT4 자체를 증가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역할을 그런 어떤 자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보다 본질적으로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근수축 작용은 그 경로는 완벽하게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역시 트랜스로케이션, 즉 GLT4가 세포막으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당뇨병의 경우에 이 HB, 헤모글로빈이 HB죠. 헤모글로빈 A1C, 이 A1C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요. 당뇨병의 경우에 이것이 뭐냐면은 헤모글로빈이 혈당과 결합한 그런 상태의 헤모글로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혈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이 당화혈색소, 즉 글리코케이티드 당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헤모글로빈의 수가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값은 이제 7%지만은 혈당이 이렇게 계속 높은 상태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혈당이 270, 300 이런 상태로 높아지면 당화혈색소 값도 10 이상으로 보통 10 이상이 되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임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즉 이렇게 당화혈색소가 높은 상태가 되면 혈관의 손상이 매우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당화혈색소의 값이 270 정도에서는 평균 혈당이 270 정도가 된다면은 당화혈색소는 보통 11 정도 된다. 예를 든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여기 1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7 이하의 상태에서는 매우 낮은 상태, 거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적지만 그 이상 되면 거의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위험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배, 12배 이런 식으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어떠한 합병증이냐? 여기 보면 매크로엔지오패시, 즉 큰 혈관의 손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뇌혈관, 심장혈관 이런 혈관의 손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엔지오패시 역시 이제 작은 혈관들도 망가지는데 우리의 망막이라든가 또 뭘까요? 그 다음에 우리 콩팥, 신장의 그 혈관도 작은 혈관이 많은데 이런 것이 이제 망가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뉴로패시라고 해서 신경의 병변이 나타날 수 있다. 신경의 손상이 나타날 수 있죠. 자, 이러한 합병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당의 조절이 매우 중요한데 혈당을 270에서 평균 혈당을 이 정도만 낮추더라도 당화혈색소의 값은 9로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합병증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합병증의 위험성이 매우 크게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을 더 떨어뜨려서 7 이하 또 6 이하로 떨어뜨리게 되었을 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이죠. 이 당화혈색소 값이 그렇게 되면은 그런 합병증의 위험성이 더욱더 낮아진 점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조절의 ABC라고 하는데
여기 A는 당화혈색소로 그러죠. A1C는 7% 미만, 즉 전체 헤모글로빈 중에 글리코케이티드된, 즉 당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헤모글로빈이 7% 미만으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화혈색소가 7% 미만이 정상이다. 그 다음에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30, 이완기 혈압이 80, 요 미만으로 이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콜레스테롤은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100mg per 데시리터,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40mg per 데시리터 이상으로, 이건 이제 요거 미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그 이상으로 표시하는 표시가 안 된다. 여기 있네요. 그 이상으로 이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자, 이 당화혈색소가 A1C가 7% 이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즉, 이 당화혈색소 값을 보고 최근 3개월 동안 어떻게 그 혈당이 조절되어 왔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혈당이 100이나 105, 뭐 이렇게 110, 크게 이렇게 높지 않은 상태로 왔더라도 이 당화혈색소 값이 만약 뭐 9나 10 이렇게 높았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낮은 것일 뿐이지 요 병원에 와서 의사에게 이 당화혈색소를 체크하기 전까지 약 그 이전 3개월 동안 혈당이 제대로 잘 조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이라는 것은 최근 3개월간 혈당이 140mg per 데시리터 이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를 7%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 낮을수록 더 좋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인슐린 민감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심폐 체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경구 당 부하 검사, 그래서 오랄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에서 OGTT라고 하는데요. 글루코스, 즉 포도당이 150g 함유된 그 용액을 섭취한 다음에 30분 간격으로 혈당을 체크해봐서 뭐 대체로는 뭐 2시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요. 뭐 그 이상도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이렇게 30분마다 체크해봤을 때 혈당이 어느 수준에 있느냐를 보고서 이 글루코스에 대한 그 내성이 있는지, 즉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예시로 든 것입니다만은 혈당 수준이 높은 체력을 가진 사람은 이런 용액을 섭취하고 시간 30분마다 이렇게 체크해 봤을 때 혈당이 더 훨씬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력 수준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 보면은, 즉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혈당이 매우 높은 수준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수준도 보게 되면은 높은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슐린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인슐린 자체가 인슐린 유닛으로 표시했는데요. 30분마다 이렇게 체크해 봤을 때 낮은 체력을 가진 사람, 운동을 잘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낮은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뇨 환자는 그 최대 운동 부하 검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최대까지 운동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당뇨 환자는? 그것은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신경의 뉴로패시, 즉 신경의 손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그 심박수가 즉 그 교감신경계의 어떤 손상, 자율신경계의 손상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런 자율신경계의 어떤 손상에 의해서 혈당이 운동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당뇨 환자가 아닌 사람은 뭐 이런 패턴으로 증가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상태, 잘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심박수를 기준으로 해서 운동 부하 강도, 목표 심박수를 구하면은 제대로 정확한 적합한 운동 강도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그 최대 운동까지 가급적 심장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물론 의사 선생의 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런 최대 운동 부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최대 운동 부하 검사가 필요하다.
또 이런 검사를 통해서 최대 심박수를 구해서 결국은 정확한 목표 심박수를 얻어야 보다 적합한 그러한 그 운동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대부분 40세 이상의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그 최대 운동부하 검사의 필요성이 더 높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 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서 이런 최대 운동 검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혈관이 막혀 있는, 즉 심근이 허혈된 상태에서도 보통 체스트 페인, 가슴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당 환자의 경우에는 이 감각신경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여러 군데 막혔는데도 이런 운동 부하 검사를 할 때 통증을 전혀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경우를 사일런트 이스케미아, 즉 그 심허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사일런트 이스케미아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우에는 사실 그 최대 운동 검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증세의 발현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런 그 운동을 수행을 하고 EKG 같은 ECG 같은 즉 심전도를 통해서 심장의 어떤 이상 상태를 체크하는 운동 부하 심전도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가 이제 운동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최대 운동 부하 검사를 받아서 심장의 어떤 이상 상태나 또 정확한 운동 강도 설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운동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인슐린이나 경구혈당 강화제의 섭취 시점, 언제 섭취해야 되고 또 용량을 어떻게 결정할 건지 이것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한 뭐랄까요, 제대로 된 그 가이드라인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즉 운동과 관련해서 언제 인슐린을 운동을 어느 정도 하는지, 또 운동을 할 때는 할 때와 안 할 때는 인슐린과 경구혈당 강화제 이런 것을 이제 섭취할 때 어느 정도 섭취해야 되고 언제 섭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교육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제1형 당뇨인 경우에는 혈당이 250ml 이상일 때는 운동을 하지 말고 연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혈당 상태에서 운동을 할 경우에는 케토 아시도시스, 케토산 혈증에 의해서 매우 위험한 상태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운동을 하지 말고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운동할 때는 오히려 또 이제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섭취하고 운동을 할 때 오히려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상약으로서 탄수화물 여러 가지 스낵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시간 운동할 경우는 중간에 혈당을 체크할 필요도 있고요. 또 아주 중요한 것은 발에 물집이 생겼는지 운동 끝난 다음에 항상 검사를 해야 된다. 즉 감각신경이 제대로 이제 마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집이 인펙션, 즉 그 감염 상태가 되고,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런 그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앰퓨테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발을 잘라내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이런 발 관리에 특히 발의 위생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늦은 밤 운동을 피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낙터널 하이포글리세미아, 즉 야간에 그 저혈당에 빠지게 되면 상당히 또 위험하니까요. 그런 늦은 밤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대체로는 아침 식후가 가장 좋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운동하기 위한. 자, 그래서 이 케어가 잘 안 됐을 때 이런 형태로 매우 심각한 감염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센세이션 테스트라고 해서 이런 탄성이 있는 이런 뭐랄까요, 약간 그 탄성이 있는 이런 기구로 실과 같은 게 달려 있죠. 그래서 발을 갖다가 이렇게 눌러봐서 감각이 이제 없으면 그만큼 이제 이런 감각의 손실에 대해서 그 발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특히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서 운동할 필요가 있고요. 발의 위생에 그만큼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좀 길었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